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의 빈소에 직접 찾아갔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마치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왔던 한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요,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얼마 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25년 7월 30일 경찰에 첫 번째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오전 10시 39분경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근무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아니, 자기가 오는 사람들마다 누구인지를 여쭤보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와서 누구냐? 거기에 답변을 남자친구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죠? 아, 돌아가신 고인분의 남자친구가 슬퍼서 찾아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장례식장 직원분은 단번에 이상함을 알게 됩니다. 왜냐면 이 빈소에 이 피해자분이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거든요. 눈빛이 이상함을 느꼈을까요? 이 남성은 허겁지겁 도망을 치게 됩니다. 확인하고 바로 112에 신고를 했죠. 경찰은 이미 추적을 하고 있었던 남성이었습니다. 무려 형사 150여 명을 투입해 추적하고 있었던 범인이었죠.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고 싶었지만 사건 현장에 휴대폰까지 버려두고 가서 연고지나 지인들 집들 각기로 다 다니면서 도주로를 체크하고 있던 살인마입니다. 일단 경찰은 이 신고를 접수하고 당시 어떤 차량을 타고 왔는지 확인해봤는데 깜짝 놀랍니다. 이 차는 뭐야? 경찰도 처음 보는 차량이었거든요. 검은색 K5 차량인 것을 확인했던 경찰, 번호판 조회를 해봐야 했습니다. 근데 번호판이 하, 호, 허. 우린 많이 알고 있는 번호판이죠. 바로 렌터카였습니다. 이 렌터카를 빌려준 업체를 찾아 지금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니 GPS를 공유해달라고 하고 위치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동하고 있는 위치는 대전시 중구 산성동 방향이었죠. 형사와 기동대는 바로 현장, 그 GPS를 따라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45분경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또다시 접수됩니다. 아니, 검은색 차가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데 좀 이상해요. 뭐 고장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왜 운전자가 막 토하는 것 같은데? 라는 신고였죠. 당시 CCTV 영상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뭔가 중심을 잃듯이 사람들 사이로 해서 인도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곧이어 경찰이 도착을 하게 됐죠. 현장은 말 그대로 야수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남성,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신이 살해했던 피해자의 빈소에 직접 찾아간 살인마,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이상한 구토 증상을 보여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 중인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차량이 뭔가 좀 움직이는 게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확인을 해보니까 한쪽 타이어는 완전히 없어져 있고요. 나머지 타이어는 다 찢어진 상태로 발견됩니다. 바퀴가 다 터져 있는 상태여서 더 달리지 못하고 차량이 인도 쪽에 멈춰서게 된 거였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경찰은 CCTV 내역을 통해 GPS 위치를 확인하면서 역으로 계속 추적을 해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 범인이, 살인마가 지금 현재 어디선가에서 막걸리를 맞고, 그러니까 술을 취한 상태로 주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운전을 하면서 어딘가에 부딪혔고 타이어가 터진 상태였죠. 보셨나요? 진짜 까딱 잘못했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범인은 차량이 멈추자 미리 준비했던 제초제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토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경찰이 빨리 도착을 했고 그 이후에 구급대원으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빠르게 위세척을 한 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또다시 끔찍한 일이 발생할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린 이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신상공개라고 해서 얼굴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는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도주에 검거된 살인마, 나이 26살, 이름 장재원이었습니다. 장재원은 병원으로 가던 도중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전부 시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진짜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사실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죽일 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전 연인,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전부 넘기는 감정적인 발언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바로 수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천불이 나는 상황이었죠. 중환자실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해서 일단 건강이 호전되면 의료진과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협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월 4일 이제 다른 좀 괜찮은 이제 전원이 가능하다. 대형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해 지역병원으로 옮겨졌고요. 8월 5일 퇴원이 가능하다라는 의사의 말에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바로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8월 8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렸고요. 8월 11일 제가 촬영하는 바로 오늘입니다. 장재원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의 내막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전 연인, 교제살인 이렇게 나오니까 예전에도 그냥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교제살인과 관련된 문제,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문제들은요.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죠. 저희도 과거에 이런 방송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장재원 같은 경우는요. 물론 사건의 경중을 함부로 따질 수 없지만 정말 극악무도할 정도로 잔혹하고 참혹하게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자, 우선 어떻게 된 부분인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와 장재원, 이들은 연인 사이였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거짓 보도가 된 건 아니었죠. 근데 확인해 보면 작년 10월 혹은 작년 11월쯤에 이미 헤어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됐고 그리고 만나고 본 것처럼 비슷하게 하고 그 이후에 헤어지게 됐던 거였죠. 근데 헤어졌던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교제를 할 당시에도 그리고 헤어진 이후에서도요. 이 장재원의 폭력성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일단 작년 11월 1일입니다. 장재원은 고인분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게 됩니다. 제3자랑요. 근데 여기서 장재원이 식당에 있는 그릇 같은 기물을 파손합니다. 그 혐의로 형사 입건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다음 날도 이상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11월 2일 장재원이 고인 피해자분의 오토바이를 마음대로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걸로 피해자분의 신고도 접수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장재원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부동산 계약서 그 외 여러 물건들을 가져가서 주거침입 신고를 한 상태였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11월 1일, 11월 2일 사건에서는요.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고 그릇을 파손한 혐의에 대한 그 부분만 입건되고 오토바이를 가져갔다, 물건을 가져갔다 이 부분은 입건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인 사이였고 동거하는 사이였기 때문이었죠. 물론 당시 경찰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피해자분께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런 안전조치가 있으니 하시겠느냐라고 여쭙지만 피해자분은 이 부분을 거절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라는 걱정 때문에 피해자분은 이사까지 감행을 하셨죠. 자, 그러다가요. 이 사건 발생 전이었습니다. 지난 6월 27일이었죠.
장재원과 피해자분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또다시 장재원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게 됩니다. 정말 질렸죠. 피해자분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려고 했는데 이때 장재원은 위협을 합니다. 팔을 잡아다는 이런 폭력을 행사했던 거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장재원은 폭행을 시도합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검거되고 입건된 상태였죠. 그때 당시에도요. 고인분께 피해자분께 스마트워치와 그리고 처벌에 대한 의사를 물어봤는데 전부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안전조치를 위해 모니터링을 3차례나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진행을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죠.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댓글들을 봤더니 또 2차 가해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헤어졌으면 끝난 거지 왜 6월달에 또 만났냐, 이런 얘기를 되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재원이 그 정도로 악랄했거든요. 아까 제가 집에서 헤어지기 전에 피해자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표현을 드렸던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친놈이 범행을 일으킨 범행 동기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피해자분, 고인분께서는 그때 어쩔 수 없이 만났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다시 폭행 사건이 발생해서 이제 질린 거죠. 더 이상 엮이기도 싫은 겁니다.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했지만 강제로 잡은 것도 장재원입니다. 실제로 고인께서는요, 굉장히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자기가 정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걱정도 계속 하고 계셨죠. 하지만 경찰의 도움이요, 그 부분으로 끝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족들은 11월 달에 헤어지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났다라고 판단하셨다고 합니다. 얘기를 안 했기 때문이었죠.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가족들이라도 알 수 있게 얘기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한 달 정도가 지난 7월 29일 난 12시 8분이었습니다. 112에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한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라는 우체국 집배원분의 목격 신고였습니다. 장소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근처, 바로 고인이신 피해자분의 집 근처였습니다. 장재원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장에 흉기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핸드폰까지 버린 상태로 도주를 했죠. 피해자분께서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경찰은 당시에도요, 교제했던 사람, 전 연인이었던 사람이 범행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 CCTV를 확보해 행방을 쫓고 있었습니다. 치밀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요, 그 근처에 있는 빌라의 한 곳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얀 차량이요. 그리고 그 차량을 탄 뒤 도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도주를 하고 난 이후에 CCTV를 계속 추적을 해봤는데 갑자기 또 차를 세우고 다른 것으로 갈아탑니다. 바로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쭉 사라지고 CCTV의 위치, 추적을 하는 부분이 어느 순간 끊어져 버리게 됐죠. 결국 범인은 도주를 해버렸고 CCTV에서 더 이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앞서 말씀드린 150명의 형사가 투입된 상황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얘가 그날 밤에 고인의 빈소에 찾아온 겁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찾아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짜 죽었나 확인해 보려고요. 그게 이유입니다. 실제로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장재원이 대전 안에 있는 장례식장 여러 곳을 왔다 갔다 다녀갔다고 합니다.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왔던 거였죠. 자, 장재원의 범행,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리고 장재원이 저질렀던 범행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범죄자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우발적으로 그랬다. 그냥 대화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공격을 가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사건이요, 절대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계획성이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계획 정황 첫 번째, 범행 도구입니다. 범행 흉기는 사건 전날 대전의 한 마트에서 구매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독극물과 관련된 부분은요, 범행 당일, 그러니까 범행 사건을 치고 나서 그 이후에 경북 구미의 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독극물, 제초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빈소를 찾아다닌 겁니다. 당시에 이 제초제를 살 때 마당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구매 동기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이 아니었죠. 자기한테 무슨 잘못된 일이 생기면 마시겠다라는 용도로 샀던 겁니다. 계획 정황 두 번째가 확인됐습니다. 장전의 핸드폰 내역을 조회를 해봤는데요. 범행 전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것도 확인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미리 준비했죠. 어떻게 할지. 자, 그리고 그 살인 방법에 대한 부분은요, 자신의 머릿속에 계획대로 하나씩 실행해 갔습니다. 계획 정황 세 번째, 앞서 보여드렸던 상황을 좀 말씀해 드려보면, 피해자의 집 앞에 있었을 때, 그리고 어딘가로 이동해서 하얀색 차를 타고 갔죠. 하얀색 차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지고, 그 이후에 장례식장에 나타났을 때, 그 신고 전화가 나타났을 땐 검은색 K5 차량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만 해도 계속해서 이동 부분들이 바뀌는 이동수단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이 부분들이 확인이 좀 가능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재원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차량, 그 첫 번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차량은 피해자의 명의로 빌렸던 공유 차량입니다. 뭐 공유 차량이라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렌트카 비슷한 건데, 그 쏘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차 잠깐 빌릴 수 있는 고인의 명의로 빌린 차였습니다. 자, 그리고 도주할 때 미리 준비해 놓았던 자동차도 하나 있었죠. 그 차량에 대한 것도 미리 빌려 놓고 거기다 갖다 놨던 겁니다. 동선을 그쪽으로 잡아놨던 거였죠. 그리고 오토바이 있었죠. 그 오토바이 명의가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의 명의의 오토바이를 또 다른 데다 놓고 중간에 탄 차량을 버린 뒤 그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서 K5 차량을 빌려서 이동하다 결국에 검거가 된 거였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두 번째 2차 가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피해자 명의, 왜 피해자는 이걸 왜 빌려줘?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앞에 나왔던 얘기들을 다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헤어지기 전, 그 일 때문에 헤어지게 됐죠. 11월 달 일 때문에. 주거에 침입해서 장재원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장재원이 무슨 짓을 저질렀던 거냐면, 첫 번째, 오토바이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부산에서 오토바이 리스를 발생시킵니다. 이 사실을 피해자가 뒤늦게 알아버린 겁니다. 자,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유 자동차를 피해자의 명의로 빌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6월 달에 만나서 6월 27일에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가려고 했는데 팔을 붙잡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왜 만났냐라는 2차 가해가 있었는데요. 왜 만나야 됐을까요? 명의 바꾸라고요. 너 넘어가라고요. 내 명의로 하지 말고 네 명의로 해. 언제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만났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장재원은 이상한 짓을 한 겁니다. 결국 협의는 됐습니다. 장재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래? 명의 내가 옮겨갈게. 다 옮겨갈게. 근데 그거 부산이거든? 부산까지 가야 돼. 오토바이를 타고 갈 수 없으니까 차 하나 렌트해서 가자. 자기가 이미 차 하나 갖다 놓고요. 빌라에. 보셨죠? 아까 그 영상에서. 하나 갖다 놓고, 너 이런 거 차 하나 빌려. 그거 타고 그럼 같이 부산까지 가서 우리 리스 이전하자. 그래서 피해자는 당연히 알겠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날 사건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직접 그 차량을 빌렸고요. 장재원을 태웁니다. 그리고 이들은 같이 당연히 이동해서 가야 되는데, 장재원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피해자에게 잠깐 집에 들렸다 가자라고 표현합니다. 분명 가스라이팅이었을 겁니다. 뭘 놓고 왔다, 뭐가 어떻게 됐다 라는 표현이었죠.
해서 차량을 집 앞쪽에다가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피해자분께서 집에 들을 이유가 있나요? 같이 집에 올라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싫어. 너 여기 기다려. 아니야, 나 혼자 갔다 올게.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장지원이 갖고 있던 흉기였죠.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주세요라고 나갈 때 그 순간 장지원이 공격을 가해 그 길에서 사망하신 겁니다. 장지원의 원래 당초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집 안에서 살해한다. 혼자 산다. 시간을 벌 수 있다. 내부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더 쉬울 거다라고 판단하고 계획을 했던 거죠. 근데 피해자는 집으로 같이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사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해서 거리를 둔다. 자기의 범행 계획이 실패할 거다라고 판단했던 장지원이 그냥 그곳에서 범행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자, 장지원은 그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신이 얘기한 범행 동기는 바로 이러했습니다. 오토바이 리스 명의 관련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고 리스 비용이랑 카드값 대줬는데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나서 죽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말 되게 이상하죠. 자, 리스 명이 어떻게 나왔죠? 피해자 몰래 자기가 발생시킨 겁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됐죠. 비용 누가 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쥐가 내야죠. 되게 당연한 얘기고요. 더없이 중요한 건 리스로 가져갔다, 리스로 발생시켰다라는 건 채무입니다. 채무를 전 여자친구가 짊어져야 될 필요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헤어진 상태니까 더더욱 말이죠. 빠르게 가져가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무시해서 화가 나서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자기 명의로 리스가 안 나오나 보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명의, 자기 이름으로는 그게 발생되지 않아서 타인의 명의로서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자기 명의로서 리스 발생이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면 이 사건 발생할 이유가 없죠. 얘 말대로면. 바꿔달라고 하니까 명의 이전만 시켰으면 됐던 부분인 건데 그 부분에 자기가 화가 나서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그 리스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이 정말 앞뒤가 안 맞죠. 모든 걸 다 책임 전가하는 말인 겁니다. 그 이후 진짜 사망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빈소를 찾았다라고 표현하는 것. 가서 미안함을 표현하거나 이런 반성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이요. 진짜 사망했나? 왜냐면 자기는 지금 핸드폰이 없으니까. 정말 사망했나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전 전역에 있는 장례식장을 다 찾고 이름만 체크한 겁니다. 이런 사람 있냐? 누구신데요? 남자친구요. 하고 그냥 돌아선 겁니다. 사실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한 행동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범행을 저질러 놓고 나서 막걸리를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피해를 줄 뻔했습니다. 또다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뻔했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검거되기 전 차량 안에 있던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마시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가 빠르게 검거가 되어 이제 위세척하고 받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이제 법의 심판대에 올라서게 된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야만 했을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평소 장제원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이고 그리고 법치, 법, 공권력 무시하고 사는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경찰관 폭행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공격하고 시비 거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분을 사랑해서 뭘 해서 아니요. 절대 그런 부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손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헤어지게 됐고 끝까지 서로의 연결고리가 하나 있었죠. 자기가 불법으로 리스한 그 오토바이. 그 오토바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는 연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거 넘어가라. 끝내자. 어르고 달래야 되는 상황이죠. 그걸 악용한 겁니다. 이용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피해자가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무조건 가져가라. 더 이상 안 된다.
알겠다, 가져가겠다. 근데 그걸 얘 혼자 받아들일 땐 나를 무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반사회적인 느낌이 정말 많이 드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대한민국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도 바꿔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29일이었습니다. 이 사건 전후로 교제살인이, 교제폭력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경찰청은요, 전국 시도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지휘부 화상회의를 바로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판단하고 더 직접적인 부분을 하도록 하겠다.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스토킹, 교제폭력 등 이런 관계성 범죄 행위 있죠. 재범 위험성, 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할 것 같다라는 그 수준이 높다라고 판단되면 전자발찌까지 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 보호를 위해서 예전에는 신고를 하고요. 저 처벌 원치 않아요. 이제 안 한대요 하면 그냥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신고만 해도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 그 이후에 바로 입건됩니다. 바로 진행을 한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변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공표가 되었죠. 종합 매뉴얼입니다.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의 행위,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성이 있으면 처벌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은 이제 개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법이 조금 더 강화됐습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과거 방송에서도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냥 연인이 만나다가 헤어져서 너무 그리워서 좀 붙잡고 싶은 마음에 몇 번 연락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전자발찌 부착시키고 그거 가지고 막 깜빵 보내고 이러면 너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이 그리고 그 지수라는 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상식에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면 피해자가 절대 싫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집을 찾아온다. 초인종을 계속 누른다. 집 앞에서 서성인다.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무섭죠. 이해하실 수 있죠. 그리고 뭐 핸드폰이나 통신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스토킹하는 행위, 이런 부분 무섭죠. 당하는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연인이 헤어지고 나서 진짜 안 될까? 뭐 해볼까? 이런 부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위협감이 느껴질 수 있을 만큼의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위협적인 멘트, 협박성 멘트, 이런 부분들 당연히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도 신고를 하고 처벌을 받게 되죠. 이 부분을 교제 부분에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피해자가 괜찮다고 얘기해도 수사를 진행하겠다, 분리시키겠다, 유치장에 감금시키겠다, 더 심하면 전자발찌까지 부착을 시킨다. 왜냐면 그 스마트워치에 대한 부분에 효용성 문제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요, 사실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요, 뭐 배우자, 이전 배우자, 혹은 연인 전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 이런 사이에서의 폭력을 IPV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친밀한 사이에서의 발생한 살인을 IPH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IPH 비율이 전체 살인 사건의 무려 55%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이런 교제, 알고 있었던 사람들 사이의 살인 사건이 전체 살인 사건의 55%를 차지할 만큼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하루에 2명꼴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도 분명히 붙습니다. 과거보다 스토킹과 관련되어 있는 법령이 생겨서 신고가 많아졌기 때문에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문가분들 중에. 근데 그걸 비판하는 전문가분들은요, 이전부터 했었어야 됐던 거다. 그게 계속 이제 냅둬줘서 결국엔 골마서 계속 일이 발생되고 있는 거고, 법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늦게 움직이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반박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의 연인들, 보통의 배우자 그리고 혹은 전 배우자, 굉장히 친밀하다라는 사이인 만큼 더 소중해야 됩니다. 왜냐면 각자의 인격이라는 게 존재하고 인간이기 때문이죠. 헤어지면 남입니다. 가까워도 언제든 헤어지면 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가까운 사람은 더없이 잘 지켜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 통솔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모두 다 처벌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혹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런 성향이다? 진지하게 잘 이별하시는 게 좋습니다. 폭력적 성향, 남에게 시비를 잘 건다. 조금만 화가 나도 불같이 화를 낸다. 그리고 약간의 강약약강 모습이 보인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좀 찐따 같은 애들이 많아서.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법규에 대한 부분을 매우 쉽게 생각한다. 적어도 도덕, 규칙, 사회적 규율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근거가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사회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느낌이 매우 강한 사람이 있다. 본인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폭언, 뭐 욕설도 마찬가지죠. 그 폭언 중에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인격성을 모독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 거르셔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별을 당했다라는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별을 하는 사람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동의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이죠. 이별을 더럽게 했다. 상대방이 느낄 배신감은 어떡하냐라는 생각 맞습니다. 그 상처에 대한 부분은 말이죠. 하지만 그 상처에 대한 부분의 보복으로서 폭력적 행위나 살인행위로 간다는 부분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본인의 인생 자체를 말아먹는 짓이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도덕적으로 규율을 잘 지키고 그리고 각자가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누군가와 헤어지게 됐다 라는 생각이 들 때, 헤어진다라는 그 느낌이 들었을 때, 그리고 그게 시작이 됐을 때 진지하게 자신의 이별에 대한 부분도 자신의 감정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이겨내는 힘도 키워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뭐 사실 저의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하죠. 저도 어렸을 땐 그랬으니까. 이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은 느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모든 어른들이 다 똑같이 했던 얘기처럼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진짜입니다. 사실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땐 그랬으니까 정도의 감정이었거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와 헤어져서 굉장히 힘들고 슬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걸 되게 나쁘게 생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건 상대방이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고요. 본인의 인생입니다. 난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다 날릴 수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은 안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5년 뒤, 앞으로 10년 뒤 본인의 인생에 어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이 감정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말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진짜 안 하길 바랍니다. 행복도 느껴야 되고요. 기쁨도 느껴야 되고 짜증도 느껴야 되고요. 슬픔도 느껴야 합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축복 중에 하나죠.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은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느낄 거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점차적으로 이런 범죄율의 감소에 대한 부분에 함께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끔찍한 살인사건,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던 장제원, 더 이상 장제원 같은 자가 나타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장제원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길 바라고, 사형 선고 분명 안 하겠죠. 대한민국 현재 법이 그러니까. 제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라도 만들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뒷이야기에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에서는 혹시나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 사람도 만나는 거 무서워서 못하겠다. 만났다 헤어졌다가 무슨 문제 생길까봐 무섭네.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너무 또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통의 인연과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라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행동이거든요. 상대방이 연락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연락하지 마세요. 하지 말래잖아요. 차단했어요. 차단 당했죠. 끝난 거예요. 어떻게든 뭘 해서 계속 하려고 하는 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게 반복이 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입장 바꿔봐요. 본인한테 누군가가 계속 전화를 해요. 차단했는데도 계속 전화해요. 막 문자 보내요. 솔직히 기분이 안 좋죠. 뭔가 위험할 수 있다고 직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처벌과 개입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 했으면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연인 사이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배려하잖아요. 가까웠던 사람, 이제 멀어지는 사람, 가까웠던 사람이죠. 그 사람을 더 배려해야 돼요. 그 사람이 원치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부분이죠.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본인 자신을 위해서 그래. 그 복수심을 늘 하는 얘기지만 사람들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더 가꾸고 멋있어지는 계기로서,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서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래요. 당연히 어렵고 힘든 거라는 걸 저도 분명히 잘 알고는 있지만 그러라고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매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슬픔을 계속 회피하는 버릇만 생기면 어느 순간 되게 약한 슬픔이 큰 파도처럼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슬픔도 기쁨도 다 연습하고 제어하는 능력을 배워간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슬픔을 무작정 회피한다라기보다는 누군가와 만나고 헤어졌을 때의 그 감정, 그 슬픔에 대한 감정을 조금 더 키워가고 그걸 본보기 삼아 더 좋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 본인에게 좋은 밑거름으로서 작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길 진심으로 바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게 변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30대 이제 중후반인데 예전이었죠. 예전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이게 그런 게 되게 보편화돼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한번 떼먹어보자 막 이런 거 많이 장난치셨으니까. 요즘 하면 큰일 나거든요. 요즘 이 시국에 요 느낌에 이 상황에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예전에 그런 거 범죄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사람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게 진짜냐? 그냥 예뻐서 그러는 거지. 아니 그거 뭐 우리가 미국이야? 막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많이 변화했죠. 불과 10년, 한 14년, 15년 전만 해도요. 식당? PC방? 카페? 안에서 다 담배 폈어요. 아무렇지 않아 했어요. 그 더 전에는 저 어릴 때만 기억해봐도 버스 안에서 담배 폈으니까. 지금이요? 그때 당시 그거 바꾼다고 해서 난리 났었거든요. 막 불편하네, 뭐하네, 막 이게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봐봐요. 지금 식당에서 담배 피우면 어떻게 되죠? SNS 스타가 됩니다. 박제가 돼요. 난리가 나거든요. 다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변화하면, 그리고 많은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것들이 변화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를 하십니까도 처벌이 되죠. 내 의사에 반해서 날 쫓아오면 처벌이 됩니다. 신고하면. 그런 것처럼 남녀 사이에 어디에 가서 오늘 저랑 같이 놀아요. 가지고 그냥 혼자 오셨어요? 같이 노실래요? 싫어요. 끝난 거예요. 왜 같이 놀아요? 같이 놀아요. 몇 번은 괜찮을 수 있겠죠. 따라가면서 계속 그러죠. 그거 신고돼요. 그게 뭐 어때서 상대방 의사에 반했잖아요. 너무 지속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이게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하고 싫어하는 부분들은 모르는 사이에서도 다 예의 지키고 조심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너그럽게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많은 게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희 방송에도 많이 이제 제보해 주셨던 유가족분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그때 그러셨거든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누가 더 죽어야 바꿀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조금씩은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이 개정이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고 그런 피해를 입으시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고요. 그런 피해를 주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피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같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